네, 오늘 모신 강사님은 한국공학대학교 제식융합학부 교수님이신 안연아 교수님이십니다. 사회복지사 및 상담 심리사, 트라우마 전문 상담사 등의 다양한 자격을 가지고 계시고요. 선생님들께 오늘 강사로서 아니면 그냥 개인으로서 저희가 갖춰야 될 역량들 중에 내면적인 그런 어떤 강인함, 그리고 어떤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렸고요. 좀 어렵게 모셨습니다.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윤아 교수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음성이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면 네.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화면 공유도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먼저 인사드릴게요. 저는 인제 자기 효능감 향상과 번아웃 관리 전략으로 오늘 여러분 만나 뵙게 될 안현아라고 합니다. 제가 인제 강사 소개도 쪼끔 넣어 봤는데요. 네. 저는 이제 한국공학대학교에 있습니다. 한국공학대학교는 인제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고 좀 교명이 낯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전에 제가 산기대 산업기술대를 아시죠? 그래서 아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은 뭐 산기대라고 하면 한국공학대보다는 더 잘 아시는데 저희가 인제 교명을 몇 년 전에 바꿔 가지고 한국공학대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공대에 있으므로 당연히 이제 공대생들 대상으로 인제 교양 강의 중에 이제 심리학 분야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제 오늘 선생님들은 처음 뵙는 거지만은 좀 약간 그 공대 쪽 마인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은 익숙함이 있다는 거를 쪼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인제 사회복지학 박사고요. 가족 치료로 세부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 박사고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이제 1 급을 가지고 있지만 임상에서 한 15년 정도 상담을 했고 상담을 하다가 인제 교수가 돼서 지금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인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인제 제가 하는 상담 영역은 트라우마 전문 상담, 중독 트라우마 인제 요런 부분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인제 아무래도 오늘 강의에도 요런 내용들이 쪼끔 들어 있을 거고요. 인제 어떤 강의를 쪼끔 기대하시면서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심리학 관련된 강의 뭐 상담 이쪽은 되게 좀 말랑말랑한 측면이 있는데 뭐 저도 말랑하지 않게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교수로서 강의를 좀 오래 강의 경력은 한 7년 정도 됐는데 이제 그 정도 되다 보니까 약간 대학 강의처럼 하는 게 사실은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양해도 또 부탁드리고 그리고 인제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기술에 제가 쪼끔 약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심리 이쪽을 하기 때문에 공대에서 가르치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약간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아이캔노트로 익숙해서 그냥 강의를 잘하는 게 쪼끔 더 중요해서 요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해볼 건데요. 그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은 패들렛 아시죠? 그래서 패들렛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제가 이제 강의 말미에 몰아서 한꺼번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으실 때 중간중간 궁금하신 것들은 이제 넣으시면 되고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5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5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는데 인제 주최 측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쉬는 시간 없이 하고 빨리 끝내 주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셔 가지고 제가 인제 최대한 반영해서 하니까 또 근데 인제 줌상으로 들으시니깐요. 최대한 인제 체력 챙기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쪼끔 더워서 에어컨을 좀 켜겠습니다. 혹시 소음이 좀 있으면은 말씀 주시면 제가 다시 끌 수 있으니까 채팅창에 말씀 주시면 될게요. 냉살 스위치?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주제는 자기 효능감 향상하고 번아웃 관리입니다. 그래서 인제 요거와 관련해서 크게 3 꼭지. 그래서 번아웃은 뭔가? 또 번아웃 아무래도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번아웃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쪼끔 말씀을 드리고 요것들과 관련해서 인제 인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욕구 인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자기 효능감을 어떻게 향상할 수 있는지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제일 먼저 준비한 거는 행복입니다, 행복. 여러분 행복을 어떻게 '나는 행복한가 아닌가.' 어떻게 좀 측정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채팅에 답변을 올리셔도 되기는 합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셔도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행복이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게 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학문적으로는 행복을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 내 삶이 참 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좀 행복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인제 인지적 요인으로서 인제 행복에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인제 그거 말고 또 우리가 보통 근데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때는 기분이 좋아. 감정적인 행복을 좀 많이 느끼죠. 그래서 인제 어떤 인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긍정 정서, 정서적인 요인으로서 '내가 기쁜 감정, 즐거운 감정이 많다.' 이런 것도 행복의 구성 요소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부정 정서. 근데 인제 제가 학생들한테 요렇게 강의를 하면은 '아 부정 정서가 많아도 행복한가 보지.' 막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부정 정서라는 거는 인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정서적 요인은 긍정 정서, 부정 정서인데 행복한 게 많을수록 부정적인 정서 안 좋은 기분이 좀 적을수록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에 이제 삶의 만족도 요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됐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막 기분이 좋기만 하고 기분 나쁜 게 하나도 없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좀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있어도 즉 부정 정서가 쪼끔 있어도 그만큼 보람돼서 긍정 정서가 더 높다. 이래도 이제 우리가 좀 행복할 수 있고요. 내가 좀 요즘에 기분 좋은 일이 많지 않고 좀 힘든 일이 많지만 그래도 요건 잠시 그런 거고 내 삶은 그럭저럭 만족스럽지. 이렇게 인지적으로 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행복을 하려고 하면은 행복을 올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행복하면 사실 번아웃 시기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행복하지 않으려 행복하려면 번아웃이 없이 행복하려면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먼저 기억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은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즉 부정 정서가 있기는 해도 그 부정 정서가 최대한 적고 또는 부정 정서가 매우 높더라도 기분 좋고 좋고 보람된 일이 좀 많으면서 '내 삶에 대해서 그럭저럭 나는 잘 살고 있어. 내 삶은 좀 괜찮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행복하다. 이제 요거를 하나 머리에 넣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긍정 정서 뭐 삶의 만족도 이 부분도 있지만은 번아웃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이제 부정 정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 행복하지 못한 게 막 힘들고 너무 괴로운 일이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인제 아무래도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오늘 들으시면 왜 번아웃을 해요? 근데 스트레스 막연히도 아시지만 이제 원리적으로도 아실 텐데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도 어떨 때 스트레스 좀 받으십니까?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가족, 일, 뭐 개인적인 건강 뭐 여러 가지 있으실 텐데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이제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요즘에 다 알죠. 스트레스는 부동산 맞습니다. 부동산. 그쵸. 주식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네. 이런 반응 좋습니다. 제 긍정 정서가 확 올라가면서 지금 약간 제가 행복감이 좀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는 이제 만병의 근원에서 정말 '받으면 안 돼.' 인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인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교수다 보니까 스트레스에 대해서 오늘 좀 새롭게 정의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는 원래는 물리학 용어입니다. 선생님들 공학 전공자 많으셔 가지고 '오.' 이런 생각하실 텐데 심리학 용어가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공학 용어예요. 그래서 물체에 어떤 힘이 가해질 때 이 물리적 힘을 스트레스라고 해요. 근데 인제 그거를 이제 1936 년에 헤인실리가 98 년에 라자루스가 좀 심리학 용어로 갖고 왔는데요. 물리 용어로서는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생리적인 어떤 생체의 어떤 반응을 가진 유기체에게 스트레스는 뭐냐 하면은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몸에 가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압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적응할 필요가 없으면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적응을 요하는 환경에 가면은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사실 선생님들도 토요일에 원래 이제 강사 교육 받기 전에는 뭐 하셨을까요? 토요일에. 누워서 유튜브도 쪼금 보시고 TV도 좀 보시고 가족이랑 같이 뭐 가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부부의 그 데이트를 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즐거운 시간을 좀 편안하게 보통은 이제 보낼 텐데
선생님들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죠? 토요일에 이렇게 강의를 들으십니까? 이거는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향상하고 내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요 평소에 하지 않던 것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인제 우리가 행복 관련해서는 고생스럽고 부정적인 정서가 올라가지만 '내가 이거 보람 있어.' 하고 긍정 정서가 올라가서 뭐 행복감에 큰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우리 몸에는 사실 변화가 있습니다. 왜? 우리 몸은 원래 이제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성. 그래서 항상성은 항상 비슷한 성질.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비슷한 상태에서 인제 돌아가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인제 변화가 생기면은 요게 이제 몸 상태를 쪼끔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적으로 생각하지 못해도 우리 몸은 새로운 환경을 만나면 평소랑 다르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이 힘을 가해서 몸을 좀 변화시키게 되고 고때 느끼는 걸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쪼끔만 더 선생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쪼끔 전에 에어컨을 켰었는데 소리가 다행히 크게는 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에어컨이 옛날에는 어땠어요? 저희가 막 1 단, 2 단, 3 단, 4단 켰다 껐다 이제 저희가 해야 되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너무 익숙하신 인공지능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온도만 맞춰 놓으면은 그 온도에 맞춰 가지고 뭐 온도보다 좀 덥다 그럼 자동으로 이제 이게 바람이 좀 세지고 뭐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요거처럼 우리 몸도 이런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은 인간의 이제 지능을 인공적으로 갖고 온 건데 이제 고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몸에는 이렇게 우리가 에어컨에 이 기본 온도를 설정해 놓는 것처럼 우리 몸이 항상 가장 편안한 상태가 있습니다. 이 디폴트 값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 변하면은 즉 온도가 변하듯이 우리가 마주하는 이 환경이 변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활력, 각성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각성을 올려서 쪼끔 긴장해서 행동도 좀 하고 어떨 때는 이제 각성을 내려서 쪼끔 더 이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요 항상성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렇게 그죠? 이렇게 호흡이나 뭐 혈액이 도는 것도 이렇게 혈당도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인제 그 부분이 환경의 변화가 적으면 우리가 크게 이 기초선 사이에서 변화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제 굉장히 큰 환경의 변화를 맞닥뜨리면 요거를 확 변화시켜야 되죠. 그러면 인제 우리 몸이 평소랑 다르게 몸을 들리기 때문에 '요거는 스트레스로 느껴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 뇌가 인지를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저희가 온도로 제가 이제 에어컨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는 인제 저희가 온 오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를 아끼려면은 껐다 켰다를 막 너무 오래 켜 놓으면 안 되고 막 이랬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 온도를 정온으로 이렇게 켜 놓고 좀 오래 그 적정선으로 하는 게 훨씬 에너지 효율이 높죠. 왜냐하면 실외기가 돌아갈 때 켜질 때 엄청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이거랑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늘 비슷한 상태에서는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지만 적응을 위해서 뭔가 큰 변화를 맞이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적응을 위해서 이전에 하지 않던 걸 해야 되거나 하던 거를 멈춰야 된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몸 상태가 변하면서 뭔가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걸 우리 뇌가 스트레스라고 인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반전 하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건 힘든 거야. 스트레스 힘든 거야 생각하지만은 스트레스는 사실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스트레스가 나타납니다. 자 요건 제가 스트레스 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스트레스 원은 뭐냐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들. 그래서 "스트레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인제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는 원인인데 그것은 뭐냐? 도전적이거나 위협적으로 지각되고 재적응을 요구하는 환경. 요게 인제 스트레스 원입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적응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아 그래 적응하려면 변화를 해야 되겠지.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고게 이제 위협적이고 괴로운 사건만 스트레스 원이 아니고요. 도전적인 거. 도전은 뭐예요? 성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도 하죠. 이제 이런 거에서도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홈즈랑 라헬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회 재적응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이 스트레스의 정도를 통계적으로 조사를 좀 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 요거를 쪼끔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 홈즈와 라헬이라는 이 학자는 어떻게 요거를 정의를 했냐면 일단 배우자의 죽음 제일 큰 사건이죠. 인간한테 상실이 굉장히 아프고 힘든 사건인데
고 상실 배우자의 상실이라는 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 사건이라고 해서 고때를 100 점으로 측정한 다음에 다른 생활 사건들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이제 좀 정도의 차이가 있게 느끼는가, 이제 이 부분을 조사를 한 겁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배우자의 죽음이 굉장히 크고 100 점이고 뭐 이혼 73, 별거 65, 수감 감옥에 갇히고 63, 이 다 이해가 되시죠? 당연히 스트레스 받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교수님 아까 그 나쁜 것만 스트레스가 아니라는데 다 나쁜 거 맞잖아요. 그쵸. 이거 다 나쁜 거 맞죠?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배우자의 죽음이 스트레스가 100 인데요. 결혼이 스트레스가 50 입니다. 생각보다 높죠? 배우자의 그러면 이제 역시 결혼 생활 하신 분들 역시 결혼은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이제 "혹시 이거 무슨 정략 결혼이나 억지 결혼으로 혹시 생각하냐?" 이렇게 제가 이거 물어보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결혼은 그거 아니고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행복하게 결혼에 골인해 가지고 '아 난 드디어 이 사랑의 결실을 이뤘어.' 할 때 그 결혼입니다. 근데 왜 결혼의 스트레스가 50 이냐? 한참 부부 생활 한 다음도 아니야. 행복하게 결혼했을 때 신혼부부 깨가 쏟아질 때가 스트레스가 50 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자, 이제 스트레스를 이렇게 생각하셔요 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사건, 부정적인 감정과 연루해서 생각하지 말고 적응의 과제가 얼마나 많은가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아시지만 결혼을 또 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결혼을 하면요 바뀌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집을 합쳐야 되죠. 근데 우리 연애할 때도 요즘 친구들은 막 이 집에서 며칠 저 집에서 며칠 살고 거의 뭐 동거하듯이 살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자기 집이 있으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어때요? 자기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 잠깐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해서 집을 합친다? 공간을 합친다라는 것은 내 공간과 네 공간을 조율해 가지고 전혀 새로운 공간 안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내 어떤 시간도, 응? 또는 내 감정도, 부부 관계도 뭐 이런 부분, 어떤 이런 어떤 교우 관계나 이런 것도 조정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결혼 왜 했어?" 막 이렇게 "전처럼 살려면 결혼 왜 했어?" 막 이런 얘기하는 것은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동거하고도 사실 또 다른 게, 동거는 인제 공간만 합치고 뭐 규칙만 합치면 된다면, 결혼하면은 인제 맞습니다. 맞춰가야 되니까 서로에게 또 이게 있어요. 역할이 부여됩니다. 사회적으로도 결혼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다르게 보고요. 명절에도 저희가 이제 다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모든 나라에서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좀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하면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거나 누군가의 사위가 되는 전혀 해 보지 않은 새로운 역할을 또 맡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매우 행복한,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긍정 정서도 높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서 행복하겠지만은, 부정 정서를 일으킬 만한 이 스트레스, 신체 변화로 인한 이 스트레스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적응을 위해서 평소랑 다른 것들을 계속 학습해야 되고 계속 변화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던 행동을 멈추거나 안 하던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으로요. 보면은 이제 임신, 이것도 이제 예상치 못한 임신이 아니라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애를 가졌을 때도 무려 40의 40의 스트레스를 갖게 되고, 이제 이런 변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희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공부를 지금 하러 오셨으니까 이게 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안 좋은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시댁이나 처가와의 법적 문제, 뭐 '생각보다 너무 낮네. 29'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왜 낮냐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부정점수 엄청 높이는 거지만, 적응으로 생각하면은요. 이미 이제 법적 문제까지 갈 정도면 갈등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약간 법적인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지만 이미 갈등에서 우리가 대처하는 부분에서는 적응이 아주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거예요. 임신, 결혼 막 이런 거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부모의 역할을 새로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자신의 돋보이는 성취. 성취 우리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성취했는데 무려 시댁이나 처가와의 법적 문제랑 1 점밖에 스트레스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취한 거 굉장히 좋고 인정받고 좋죠. 근데 우리가 여기 원래 하던 성취가 아니라 돋보이는 성취예요. 그건 뭐냐면 평소에 하던 것보다 너무 좋은 업적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 처음 만나는 어떤 성취의 경험이라는 거죠. 돋보이는 성취라는 건. 그러면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성취를 하기까지 내가 어떻게 노력하는 건 나는 아는데 이 성취를 이룬 다음에 뭘 해야 될지는 잘 몰라.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번 이렇게 돋보이는 성취를 하면 그다음에 사회적인 기대도 좀 달라지죠. 이미 이만큼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자녀들한테 시험 성적도 뭐 그 뭐 60점 받던 아이가 65점 받고 뭐 요 정도 뭐 하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60점 받던 아이가 갑자기 막 90점 100 점을 맞았어요. 그러면은 너무 그때는 기뻐하지만 그다음에 80점 맞아도 "왜 80 점을 맞았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번엔 뭐가 문제였을까?' 근데 사실 60점 맞던 것보다는 훨씬 큰 성취인데 한 번 90점 100 점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매우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가 적응의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 이전에 하지 않던 걸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선생님들께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우리가 착오를 일으키게 돼요. 어떤 착오냐. 내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나는 되게 사랑해서 결혼했고 행복하게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스트레스가 높아. 근데 이거를 인제 저희가 적응의 노력과 스트레스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나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 맞고 이 결혼이 되게 좋은 거 맞는데 내가 아직 적응할 과제가 좀 더 남았나 보다. 그래서 적응할 게 좀 남아서 요거 적응하면은 성공적으로 내가 요거까지 할 수 있다.' 인제 요렇게 받아들이면 고게 좀 받아들여지는데 어 결혼해서 되게 행복한 줄 알았는데 뭔가 부정정서도 높고 막 스트레스도 같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게 적응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결혼 잘못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선생님들 강의로 말씀드릴게요. 강의 나가서 내가 열심히 막 해 가지고 좋은 성취를 막 이뤘어요. 좋은 성취를 이뤄서 나 처음에는 되게 보람이 있었는데 뭔가 쪼끔 지났는데 이 긴장감을 갖고 간 게 이제 계속 스트레스가 오고 막 힘든데 요거를 또 이제 부정 정서가 나타나면 나쁜 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 버리면 '이거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적응의 과제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성취 내가 만족스러운 거 맞았어. 이 성취 나한테 맞는 건데 내가 쪼끔 요 성취를 유지하기 위한 적응의 노력이 쪼끔 더 필요한가 보다.' 인제 이렇게 좀 개념화를 하셔야 지금 내가 이제 받는 스트레스가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부정적인 것이지만 어떤 때는 '내가 긍정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라고 인제 이해를 하시면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인제 얘기 드리는 건 이거예요. 스트레스가 높다. 스트레스를 느낀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높으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쪼끔 이따 번아웃이랑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스트레스가 높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것을 뜻하냐면 '내가 매우 큰일 났다. 매우 괴로운 상황에 처했다.'가 아니라 '아 아직 적응하지 못한 과제가 남아 있다. 그래서 쪼끔 더 적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표지예요. 그럼 우리가 스트레스를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내가 아직 적응이 안 된 게 뭐지? 그 부분이 뭐지?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가? 강의 준비를 하는 부분인가? 체력적인 부분인가?' 요런 부분을 좀 따져 보시고 그 부분에 적응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고거를 해 나가시면 우리가 적응이 완료됐을 때 어떻게 되냐?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마치 온도가 만약에 한 24 도로 설정했는데 지금 한 20 지금 막 27도 이럴 때는 막 에어컨이 막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한 25도 이러면 점점 이제 돌아가는 게 이제 힘이 좀 적어지다가 24도 되면 딱 맞춰지는 것처럼 우리가 적응을 완료하면 이미 적응이 완료됐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항상성 상태가 변해서 더 이상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불쾌감을 주는 특히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지만은 아직 적응의 과제가 남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 이 적응의 과제를 수행하면 어떻게 되냐?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우리 디폴트 값이 맞춰지는데 고 과정에서 적응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이득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이득이 있어요. 그거 뭐냐? 이전에는 여기까지 밖에 못 했는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기술이 늘었죠. 우리 몸이 견딜 수 있는 디폴트 값이 늘었죠. 즉 내 영역이 확장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려면 스트레스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한다는 건
적응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무조건 피한다거나 내지는 이 스트레스를 무시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고 가셔야 오늘 강의의 맥락을 더 충분히 좀 갖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와 번아웃의 관계를 제가 지금부터 표로 조금 설명을 그래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적응이 필요할 때 우리 몸에 반응을 해서 우리가 이걸 스트레스로 느낀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너지 저항 수준을 이제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우리 뇌는 미리 예측을 해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거야.'라고 기본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고 사건 여기가 인제 상황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에요. 그럼 이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 앞에 '아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 내 몸이 좀 움직여야 되니까 내가 좀 비축을 해야 돼.' 인제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 몸이. 그래서 에너지를 비축하게 돼요. 적응을 위해서 인제 에너지를 쓰는 거죠. 선생님들도 오늘 강의를 듣는 걸 이미 아셨기 때문에 지난 밤에 좀 오히려 안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좀 자야 돼. 좀 먹어야 돼.' 뭐 이렇게 좀 하실 수 있죠. 우리 몸이 이제 에너지를 비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살짝 처져요. 그래서 에너지가 살짝 처져요. 왜냐하면 행동을 쪼끔 저하시키고 에너지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변화가 시작되면은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를 막 쓰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최대치까지 써서 '아 적응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요걸로 쪼끔 더 쓰면 되네.' 하고 요렇게 에너지를 쓰다가 적응 완료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딱 더 이상 이제 에너지를 쓰지 않죠. 근데 인제 우리가 어때요? 요만큼 모았잖아요. 요만큼 모았는데 요렇게 많이 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그냥 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비축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응하고 나서는 약간 소진된 느낌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좀 기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짝 약간의 번아웃 그러니까 약간의 번아웃보다도 적응을 완료하고서 '아 이제 힘들었다.' 이제 요 정도 느끼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인제 회복하기 위해서 적응이 완료됐다는 걸 알려주고 요거를 좀 우리가 다음 도전을 위해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시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냐라면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인제 충분히 쉬고 나서 다음 과제를 맞이해야 또 여기 요만큼 이렇게 비축해 가지고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인제 그게 아니라 아직 적응이 완료되지 않았어요. 적응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추가돼요. 음. 그래서 인제 내가 적응이 완료된 이제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하면 여기에 인제 에너지를 이만큼 비축해야 되는데 비축을 못하고 여기서 또 여기 올라오는 것처럼 요렇게 올라가면서 또 적응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아직 이게 완료되지 않았는데 또 여기 또 변화가 필요해요. 그럼 이렇게 또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계속 에너지가 요만큼 비축했는데 너무 많이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적응을 위해서. 그럼 이게 결국 적응이 다 완료돼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도 원래 요만큼 비축하게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비축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확 떨어지게 되겠죠. 요만큼을 채워야 되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때 이제 적절하게 '아 이제 풀려서 쪼끔 며칠 쉬자.' 이게 아니라 '아 나 완전 기력이 다 털리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이런 상황. 이걸 이제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하죠. 이게 번아웃입니다. 이제 요런 상황. 그래서 평소에 쉬는 것만큼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상황. 이걸 이제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번아웃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팁 이거 잘 기억을 하세요.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한 번에 하나씩 적응하고 한 번에 하나씩 적응하고 되도록 적응이 완료되기 전에 새로운 적응이 필요한 환경으로 환경을 바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어학을 배울 때 한 번에 언어 하나씩 해라.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다음 언어 배우는 거지 동시에 여러 언어 배우려고 하는 거 너네 이거 번아웃 온다. 왜냐하면 적응하기 전에 또 새로운 변화, 또 새로운 변화기 때문에 그래. 아직 비축하지 않았는데 그만큼 에너지를 쓰면 나중에
이게 마치 이거예요. 우리가 빚을 지면 언젠가 갚아야 되잖아요, 대출을 하면. 근데 그것처럼 이게 이제 빚을 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적응을 위해서 인제 우리가 이렇게 몸의 노력을 하는 거는. 그래서 인제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는 인제 선생님들 어학 공부를 하시지는 않겠지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제 경력 단절이나 뭐 은퇴나 이런 걸 맞으시고도 이 강사 과정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쪼금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인생 2 막을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인데, 요 도전을 하실 때 일단은 이 도전을 시작하신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변화예요. 평소에 안 하시던 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이왕 변화될 거 이것도 바꾸고 뭐 저것도 바꾸자. 그래서 막 집안도 막 바꾼다든지, 아니면 한 번에 하나의 일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일 저 일 여러 개 한다든지, 배움을 여러 개를 늘리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적절한 전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 해서 어느 정도 '알겠다. 아 괜찮다.' 라고 디폴트 값이 맞춰지면 또 새로운 거 하시고 또 새로운 거 하시고. 그래서 인제 인생을 좀 길게 보시고 하나씩 하나씩 적응하시면은 우리가 그때그때 회복, 그 중간중간에 회복기도 가지셔야죠. 그러면 인제 회복 항상성을 잘 유지하면서 저희가 인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계속 인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요 상태에서 계속 새로운 적응이 필요한 과제를 아직 적응하기 전에 계속 새로 습득하려고 하는 건 사실 대체로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안 해 놓으면 안 될 것 같고 이 기회에 안 하면 또 포기하게 될 것 같고 이제 이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고 불안 관리가 안 돼서 계속 새로운 적응의 과제를 수행하려고 맡으시려고 하시다 보면은 에어컨으로 치면 이런 거죠. 뭐 온도가 27 도에서 이제 24 도로 맞춰 놔서 24 도가 거의 다 되어 가서 이제 출력이 쪼끔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 22 도로 낮추고 20 도로 낮추고 18 도로 낮추고 이러면은 이게 인제 실제 온도가, 예,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게 계속해서 인제 활력을 돌려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몸이 이제 저항성에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게 인제 계속 온다. 그러면 인제 이것이 이제 번아웃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너무 오래 쉬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적응하느라고 쓴 노력이 열매를 맺게 되기가 되게 어렵고, 성취를 이뤄서 스트레스가 막 더 올라오고 인제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 번아웃을 관리할 때는 "한 번에 하나씩 적응해라." 요 팁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 번아웃과 비슷하게 우리한테 굉장히 소진을 주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길 때입니다. 이거는 약간 정신건강 차원에서 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요만큼 비축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축한 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적응을 요구하는 환경에 닥쳐요. 내지는 비축하기 전에 바로 여기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비축해 놓은 걸 쓰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나중에 다시 채워야 되는 게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이때에도 역시 되게 소진되고 번아웃되는 걸 느끼고, 이 번아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요 경우에는 이제 트라우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트라우마, 스트레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존이 좀 어렵다, 내가 뭔가 굉장히 극도로 우울하다든지 극도로 어려움을 느낀다든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이 된다든지 뭐 요렇게 되는 상황이 이제 우리가 트라우마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몸이 지나치게 반응했다가 굉장히 활력이 떨어지는 요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트라우마 쪼끔만 설명드릴 건데요, 자세하게는 아니고. 트라우마는 사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스트레스 중에 일종이에요, 트라우마도. 근데 어떤 거냐면 내가 평소에 노력하는 거 정도로 할 수가 없고 지나치게 에너지를 써 가지고 뭔가 생존 반응하는 방식으로 지나치게 과각성, 그래서 각성 수준을 아주 많이 올려서 힘든 것도 생각 안 하고 막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 닥치거나, 이게 너무 심각해져 가지고 아예 기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저각성 상태로 올라가거나 낮아지거나 이제 요런 상태가 이제 우리가 트라우마 스트레스를 느낄 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제 오늘 주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쪼끔 더 많이 나간 거예요. 근데 요거가 좀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쪼끔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대할 때도 요거 있어요. 학생들이 특히 이제 강의를 듣는데 물론 흥미가 없고 뭐 버릇이 나빠서 그런 친구도 있지만은
너무 엎드려서 막 이런 친구도 이제 저각성 상태에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왜 그런지도 쪼끔 이해를 하시고 혹시 내 삶에서도 좀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요 부분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에너지 수준으로 말씀드렸지만 요걸 이제 각성 수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제 각성은 뭔지 아시죠? 인제 막 긴장하고 막 이렇게 각성돼서 집중하고 이제 이게 각성이 높아지는 거고 아 활력이 떨어지고 어떻게 하든지 뭐든지 이게 이제 각성 수준이 낮은 건데 이제 인내의 창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로 돼 있지만은 그래서 인내이션 윈도우 오브 톨러런스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의 각성 수준 제가 항상성을 이제 기초 수준으로 얘기했지만 고게 이렇게 요 수준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상 범위 안에 있어도 어떨 때는 긴장을 좀 하고 어떨 때는 좀 내리죠. 그래서 인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아마 인내의 창 안에서 이거 학습을 하고 계시지만은 뭐 각성 수준이 그렇게 안 높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어느 분의 이름을 딱 지명해서 "선생님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이러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집중도가 올라가면서 각성 수준이 확 올라가죠. 그쵸? 제가 뭐 "이거 가지고 퀴즈를 보겠습니다." 그럼 각성 수준이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고거는 인제 인내의 창 안에서 각성 수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우리 삶의 항상성을 이제 지켜가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인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 내지는 보통의 수준으로 안 되는 어떤 트라우마 사건 이런 것들을 맞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각성 수준이 확 올라갑니다. 인내의 창 바깥으로 벗어나는 과각성 상태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인제 이 인내의 창 안에서 각성이 높은 거랑 과각성 수준으로 올라갔을 때의 차이는 뭐냐? 차이는 뭐냐 하면은 요 안에서는 각성 수준이 좀 올라가도요. 학습도 되고요. 공부가 돼요. 왜냐하면 인지적으로 우리가 전두엽을 써서 행동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습도 되고요. 행동 조절도 되고요. 감정 조절도 됩니다. 그리고 뭔가 갈등 상황이 발생해도 감정 좀 조절하면서 상대랑 대화와 타협도 돼요. 협상도 됩니다. 근데 이제 과각성 상태에 올라가면 우리 몸이 딱 두 가지밖에 반응을 못 해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이거는 생존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몸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는 생각할 게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싸우거나 아니면은 도망가거나. 근데 우리가 언제 싸우고 언제 도망가냐 인제 생각해 보시면 싸우는 거는 내가 붙어서 싸워서 승산이 있고 내가 좀 상대랑 힘이 대등할 때는 우리가 싸우는 게 맞고 대체로 우리는 그럴 때 싸웁니다. 근데 도망가는 건 어떨 때냐? 상대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싸워도 소용이 없는 경우는 도망가는 게 또 현실적이고 좋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하면서 우리가 인제 각성을 올리고 인제 어떤 생존 반응을 하는데 이때는 빠르게 반응 그러니까 빠르게 싸우든지 빠르게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필요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과각성으로 올라갔을 때는 사실 학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도 어느 정도 긴장했을 때는 공부가 되게 잘 되는데 어느 정도의 긴장 상황을 넘어가서 지나치게 긴장하면은 사실 학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인제 강의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그렇고 또 인제 또 자녀나 이제 이런 사람들을 지도할 때도 지나치게 불안 수준을 높이면 오히려 학습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AI 강의하실 때 어떻게 하실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AI를 이걸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되게 중요하고 이런 도움이 있고 저런 도움이 있고 이러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해. 생존 기술로서 이제 굉장히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이제 인내의 창 안에서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아이들한테 "니네 이거 안 들으면 인생이 끝장이야. 너 이렇게 하면 불행하고." 막 이러면서 인생이 끝장나는 상황을 이제 뭐 인강하시는 입시 강의하시는 분들도 막 그러신 분들이 있고 뭐 교수님들도 보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진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불안 수준이 너무 높아서 생존 반응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과각성이 올라가서 그때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우리 뇌가.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강의를 들으실 때나 어디 가서 공부를 하시고 적응을 하실 때 '내가 이거 하면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인생의 후반부에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도움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인내의 창 안에서 좀 이렇게 집중하실 수 있는데 이거에서 '내가 이번에 뭐 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뇌가 인제 과각성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도 너무 많이 써서 당연히 이걸 수행을 하시고 나서도 이제 번아웃으로 갈 뿐만 아니라 실제로 되게 많이 노력하시는데 노력하시는 거에 비해서 성과는 되게 적고 에너지 소모는 되게 많고 이제 요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각성이 지나치게 올라간 상태가 너무 심해진다. 그러면 인제 우리는 더 열심히 하고 싶지만 우리 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거 과부한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되냐 두꺼비집 내리듯이 강제 전환을 팍 내려요.
근데 이제 과각성 됐다가 괜찮아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과각성에서 떨어지는 거는 저각성입니다, 저각성. 이게 인제 저각성인데 저각성 수준에서는 뭐가 나타나면요. 일단 이제 감각이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인제 이런 게 전혀 인지가 안 돼요,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내가 뭘 느끼는지 내 몸이 좀 안 느껴지고 멍해지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멍해지냐면 우리가 감각을 느끼는 게 우리가 인제 감정의 씨앗이고요. 감각이 인제 우리가 감각을 잘 못 느끼고 이제 감정을 바로 캐치해서 그렇지 사실 감정은 감각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우리 뇌를 보면. 근데 이제 감각이 차단되니까 감정도 안 느껴지고 감정이 안 느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행동도 못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하는 사고도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멍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나 뭐 하고 있지?'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게 동결 반응이에요. 그래서 마치 얼어붙듯이 그래서 우리가 인제 어 그 고양이가 쥐를 갖고 노는 막 이런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얘가 이렇게 쪼끔 겁에 질리고 막 이렇게 싸우려고 하다가도 나중에 인제 거의 죽은 듯이 이렇게 되잖아요. 고게 인제 과각성 갔다가 저각성으로 떨어지는 요런 상태인데 요거는 우리 인체가 자동적으로 지나치게 에너지를 써도 안 되면 오히려 두꺼비집처럼 내려 가지고 각성을 내려서 완전히 비축되게 된 상태에서 쪼끔 생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우울증과 우울감이 다른데요.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울감은 내가 지금 뭔가 에너지가 없고 뭔가 그러니까 이 우울감은 인제 슬픔 계열 감정인데 슬픔을 이제 상실했을 때 느끼거든요. 근데 인제 '내가 뭔가 에너지가 없어. 내가 가진 좀 뭔가 뭘 잃어버렸어.' 내가 좀 이렇게 느낄 때 이제 우울감, 슬픔 계열이죠. 근데 요런 걸 느끼는데 이게 이제 우울증이 됐다. 그러면 이게 인제 감정적으로 우울한 거랑 상관없이 사실 우울증일 때는 오히려 슬픈 감정도 안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감각이 차단되니까. 그럴 때 인제 각성 수준이 완전히 내려간 상태가 우리가 이제 우울증의 상태다. 인제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쪼끔 번외편이긴 하지만은 혹시 내가 이제 살다가 되게 우울한 거를 많이 느끼셨다거나 내 주변에 누가 이제 "우울증을 이렇게 간다." 이렇게 느끼시면 이거 우울한 기분 이런 상태가 아니라 지나치게 과각성해 가지고 우리 몸이 에너지가 요 상태에서 '더 이상 적응 못 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꺼비집 내려서 완전히 비축이 필요한 상태 그리고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는 상태여서 '우리 몸이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다.' 이렇게 인제 이해를 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인제 이 꼭지까지 제가 쪼끔 정리하면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면 필연적으로 이게 도전적이고 좋은 환경이어도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우리가 이게 부정적인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면은 그 도망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쓸 텐데 플라이트 반응이죠. 도망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쓸 텐데 '요게 나한테 필요한 거야.'라고 생각하면 인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사실은 파이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에 힘을 쓰는 게 이제 파이트 과정인데 이거 대인관계에서 싸움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제 지나치게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적응하는 건 좋은데 내 에너지 수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이거 감당할 수 있냐? 적응의 과제가 적절하냐?' 이거에 대한 평정이 없이 '좋은 거니까 무조건 노력한다.' 이렇게 하시면 요게 인제 과각성으로 갔다가 에너지가 너무 딸려서 저각성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고 이렇게 저각성 수준으로 떨어질 때 우리는 우울증으로 가기까지 하는 번아웃이 길어져서 우울증으로 연장될 수도 있다. 인제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 도전적인 과제도 스트레스가 오는 거니까 '아 이건 성장하기 위한 거야.'를 받아들이셔야 되지만 이것이 적절하게 내 에너지 수준을 보면서 적응의 노력을 타이밍과 정도를 조절해야지 그거를 너무 과도하게 가고 아직 적응이 안 됐는데 필요해서 더 하고, 더 하고 하면 결국 과각성 갔다가 저각성으로 떨어지면서 번아웃이 오고 심한 경우 우울증까지 갈 수 있다. 이제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요거를 중간 점검으로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쪼끔 제가 과학적으로 어려운 말씀을 쪼금 드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쪼끔 더 약간 사회과학적인 부분으로 또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좀 귀여운 그림이죠. 푸바오 한참 인기였는데 요즘에 요런 것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웃으시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 트라우마 스트레스, 지나친 적응이 필요하다고 우리 뇌가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필수적인 욕구도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뇌가 이 생존 반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요 부분도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쪼끔 다를 수 있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요. 근데 이 필수 욕구는 기본적으로 생리적 욕구도 있고 심리적 욕구도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과 다른 동물, 그러니까 인간도 동물이지만 다른 동물들과 인간이 다른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뇌가 되게 많이 달라요. 근데 그냥 똑똑하다 이게 아니고요. 인간의 뇌는 추상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생리적 욕구만 충족되면 안 되고 생리적 욕구에서 연역된 심리적 욕구도 같이 충족이 돼야 '내가 생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근데 저희가 요즘 사회에서 되게 많이 착각을 하는 게, 이 생리적 욕구가 많이 충족되면 많이 충족될수록 내가 뭔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거죠.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적절한 양을 먹는 게 좋지, 무조건 계속 많이 먹는다고 해서 체력이 좋아지지 않죠. 오히려 위가 더 고생하죠. 그쵸? 근데 그런 것처럼 생리적 욕구는 꼭 필요해서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우리 뇌가 판단하고 트라우마 스트레스로 느끼면서 과각성, 저각성 막 이렇게 몸을 평상시랑 다르게 돌리면서 스트레스가 엄청 높아지는 인제 요런 상황이 되는데, 요거가 충족이 돼야 되는 건 확실하지만은 이 충족돼야 되는 양은, 생리적 욕구에 대한 충족돼야 되는 양은 적정 수준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는 사실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인제 우리가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일단 자야 돼요. 자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 자는 게 중요하냐면, 선생님들 잠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특히 제가 봤을 때는 뭐 은퇴 이후에도 아니면 육아가 끝난 이후에도 다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자기 계발 욕구가 엄청 높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런 거 생각하면 '자는 시간이 아깝다. 지금 배워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잘 때는요 우리 몸이 굉장히 그 시간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낮에 먹은 음식들이 밤에 소화를 통해서 이제 세포에 영양분을 올리잖아요. 그것도 밤에 자면서 하게 되고요. 낮에 경험한 것들을 신경망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장기 기억으로 갖고 가는 것도 자면서 하는 일입니다. 피로만 푸는 게 아니에요, 잘 때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안 잔다. 수면이 너무 박탈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으로 안 가고, 음 그리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단기로 시험 볼 땐 쪼끔 괜찮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지금 시험이 중요한 타이밍은 아니잖아요. 연령대가 저랑 비슷하시다면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적절하게 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잠은 시간도 적절해야 되고 수면의 질도 적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적절하다 하면 이제 자면서 영양분도 세포로 막 잘 가고 어떤 그 뇌의 노폐물도 좀 세척이 잘 되고 기억도 이제 좀 이렇게 장기 기억으로 잘 넘어가고 인제 요런 거죠. 그래서 숙면을 적절하게 잘 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식사도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적절하게 못하면은 당연히 우리 몸에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적응을 위해서 인제 우리가 에너지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이나 식사가 평소보다 좀 부실하다, 내가 지금 노력해서 부실하다 그러면 안 그래도 평소보다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데 적응할 때는 요게 부실하면은 더 쓸 에너지가 없으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적응하려고 우리 뇌가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부하가 걸린다. 그리고 이거 좀 논외의 얘기이긴 하지만 뒤에도 나오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정서 조절 되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서 조절, 감정 조절에 취약성 요인이 있습니다. 취약성 요인이 5 가지가 있어요. 요 인제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못 잔다. 그러면 다음 날은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식사도 있어요. 뭐 한두 끼 굶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배고픈 상태에 있으면 또 우리는 동물적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민해져요. 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수면 식사가 안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서 조절이 취약해집니다. 이거는 아이들도 저희들도 생각할 때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약물이 있는데요. 약물은 뭐냐면은 막 마약 이런 것도 포함이겠지만 그것보다 기본적으로 각성 수준에 관련이 있는 약물이에요.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커피. 커피의 역할은 뭐예요? 커피의 역할은 각성 올리는 건데 각성 올려서 우리가 이제 기능이 좋으니까 커피를 마시지만 사실 커피가 하는 일은요, 뇌를 속이는 겁니다. 에너지가 쪼끔 필요해서 "너 지금 쉬어야 돼." 이럴 때 우리가 잠이 오거든요, 우리 뇌가. 근데 너 에너지가 딸린다고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를 교란시켜서 '에너지가 딸리지 않는 걸로 하자.' 이렇게 착각해서 지금 에너지를 비축해야 되고 행동을 멈춰야 되는데 각성을 울리면서 더 행동을 많이 하게. 그러니까 평소보다 에너지를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하는 게 커피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다. 이러면 우리가 정서 취약성 요인이에요. 술도 그렇습니다. 술도 각성을 내리죠. 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도 평소에 내가 그러니까 요 커피, 술, 에너지 드링크 같은 이 약물은 기본적으로 뭐냐? 내 신체 상태를 뇌가 온전히 감지하지 못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내 신체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쓸 수 있다 감지하는 걸 교란시키는 거. 이게 인제 요런 약물입니다. 그럼 인제 요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정서 조절에도 취약성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질병이에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 우리 몸은 지금 감정 따위를 조절할 때가 아니에요. 아픈 몸을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서 조절 취약성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내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앞에 뭔가 정서를 동요시키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침에 뭐 부부싸움을 했어. 그러면 낮에 일하면서 애가 쪼끔 조는데 학생이 쪼끔 제가 강의하다가 학생이 쪼끔 조는데 '아 쟤가 조는구나.'가 안 되고 저 '쟤가 내 강의를 무시하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강의 정말 못했나?' 막 이러면서 막 자괴감 느끼고 이 정서 조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뭐냐 아침에 방금 전에 일어난 어떤 사건 요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인제 우리가 정서 조절이 안 되면 '나는 조절을 못해.' 내지는 '나 오늘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요 5가지 요인이 있는지 인제 우리가 살펴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걸 제가 여기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정서라는 것은 제가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괜히 기분이 좋고 나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표지예요. 알람인데 어떤 알람이냐면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를 자동적으로 이 인공지능이 답만 딱 알려주듯이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게 감정이거든요. 근데 인제 그러니까 그 감정은 사실 뭐냐면 행동, 우리가 행동을 멈추거나 수행하거나 이제 요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제 감정이 생기는 건데 인제 이 행동하는 건 어때요? 에너지 수준하고 관련이 있겠죠? 근데 이 에너지 수준이 속이고 잘못됐을 때 이제 우리가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아 내가 정서 조절을 못했다. 내가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냈다. 울지 말아야 되는데 울었다.' 이제 요렇게 느끼는 거는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고거가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에너지 수준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에너지 수준이 심각하게 박탈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이 생존을 위한 생리적 욕구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인제 여기서 이제 연역해서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밖에 인제 나머지는 뭐냐면 안전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인제 옷이 화려하고 예쁜 옷이 필요하고 막 명품 옷이 필요하고 이거는 사실 생리적 욕구가 아니고 심리적 욕구죠. 그쵸? 인정과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 때문에 느끼는 거죠. 근데 생리적 욕구로는 계절에 맞는 옷이라는 건 어떤 거냐? 우리는 인제 가죽이 이제 털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체온 조절이 가능하도록 환경이 이제 더울 때는 시원하게 추울 때는 따뜻하게 고게 인제 계절에 맞는 옷이죠. 그리고 인제 적절한 위생 그래서 인제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 근데 막 지나치게 깨끗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심리적 욕구고요. 생물학적으로는 적절하게 우리 미생물이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은 적절하게 있어야 되고 저항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깨끗한 게 필요해요. 그리고 집도 화려하게 크고 아까 그 부동산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부동산이 뭐 자산 투자도 있지만 내가 사는 집이 뭐 몇 평이냐 막 어느 지역에 있냐 이것도 사실은 심리적 욕구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생리적 욕구는 우리가 인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 그리고 안전을 유지할 정도로 깨끗한 집 요 정도가 인제 우리 생리적 욕구의 충족입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사실은 우리 현대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제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실 정도면은 생리적 욕구의 결핍, 박탈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갈 때까지
번아웃이 될 때까지 괴로운 일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사실 대체로 여기 오실 정도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지나친 번아웃, 트라우마, 스트레스 막 이렇게 막 우울증 이렇게 가게 되냐면은 심리적 욕구 박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심리적 욕구가 충족돼야 되는 건 뭐 다 충족되면 좋지만 그런 건 아닌데 요 세 가지는 적어도 충족이 돼야 되고 요 세 가지가 심각하게 박탈이 된다. 그러면 이제 기아 상태에 있거나 막 잠을 한 달 동안 못 잔 것처럼 우리 뇌가 요 욕구가 심각하게 박탈되면은 '아 이것은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트라우마 반응으로 지나치게 이 스트레스가 올라가면서 우리 신체 각성을 요걸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주목하시는 게 되게 필요하고 요거는 다른 데서 아마 강의 많이 못 들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실 때 이게 너무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 좀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인데요. 요거 이제 듣기만 해도 '아 그치. 우리가 자유가 중요하고 능력이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하지.' 요거는 다 이제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세 가지가 박탈되면 인간은 죽을 위기라고 인제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요 세 가지가 박탈이 된다고 했을 때 요게 뭔지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요거를 좀 착각을 많이 합니다, 착각. 그래서 자율성 욕구는 물론 자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내가 선택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맘대로 선택.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 맘대로 못 해. 근데 그게 너무 장기적이고 너무 강제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되게 생존의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제 요거는 선택과 관련되고 또 인제 힘과 통제. 그래서 인제 내가 나 자신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요거를 우리가 착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존과 독립의 이슈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 의존과 독립은요 자율성하고 크게 관계가 없어요. 의존이나 독립을 내가 선택했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인간은요.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적인 의존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선택적인 건데 선생님들 좀 이 말을 듣고 좀 기분이 어떠실지 모르겠으나 지금요. 선생님들 저한테 의존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존하고 계시냐 하면 스트레스와 번아웃에 대해서 학문적인 지식이나 또는 어떤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이제 여러분이 배우시잖아요. 이거는 저한테 사실은 학문적인 수준에서 의존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물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제가 쪼끔씩 배우기도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선생님들께 제가 공부하고 제가 경험하고 상담하면서 쌓은 지식을 막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어서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전달을 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노력한 걸 전달한 거를 받아 갖고 가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의존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정말 가서 놀고 싶은데 못 논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내가 저 사람의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매우 트라우마틱한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은 제가 생각할 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괴롭고 힘들어도 이 강사 과정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트라우마가 그렇게 막 높게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높게 선택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의존하더라도 내가 선택해서 의존했으면 요거는 자율성 욕구가 심하게 훼손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독립을 했어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즉 나는 이 독립을 원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독립을 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자율성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훼손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한테 뭘 부탁하고 싶은데 어차피 안 들어 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나 혼자 해야 돼. 그러면 나 혼자 내 맘대로 하지만 어때요?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취약한 느낌이 들죠. 이거는 자율성 욕구가 훼손돼서 그런데 자유롭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의존을 선택하고 싶지만 즉 저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상황적으로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하지 않아서 이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율성 욕구가 훼손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선생님들이 자율성 욕구 충족과 관련돼서 나를 생각하거나 또는 아이들을 교육하거나 뭐 학생들을 대하거나 이렇게 하실 때 요거가 선택과 관련된 거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제 강의하실 때도 이렇습니다. 그 학생들이 억지로 와서 이걸 듣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애들이 되게 유익한 내용인데 저희는 유익해서 하잖아요.
답답해요. 안 듣거든요. 안 듣고 막 엎드려 있고 막 힘들다고 막 투정 부리고 막 이러잖아요, 억지로 오면. 근데 그거는 유익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여기 와서 수업을 듣는 걸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제가 사실은 그 선생님들만 대상으로 강의하거나 뭐 학생들만 대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 강의도 하거든요. 근데 학부모 특강 하면은 어머니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요 교수님 애들이 하기 싫다는 거 다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트라우마 되니까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편식하는데 어떡해요? 막 집에 와서 손 씻어야 되는데 안 씻고 누워 있는데 어떡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욕구의 충족은 인간은 약간 착각적으로만 충족해도 심각한 박달을 안 느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집에 와서 손을 씻을 때 애들이 막 손 안 씻으려고 그러는데 "야 손 씻어." 이렇게 하면은 자율성 욕구가 인제 사실 박탈되는 느낌. '나는 손 안 씻고 싶은데.' 이러면서 약간 이 부분에 인제 스트레스 크게 받긴 하거든요. 우리 뇌는 그렇게 왜 해야 되는 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내가 선택하지 않을 때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느껴요. 근데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집에 왔을 때 "어 왔어." 이렇게 하면서 "집에 왔으니까 싱크대에서 손 씻을래? 화장실에서 손 씻을래?" 이렇게 하면 아이는 "싱크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그래 싱크대에서 씻어." 물론 싱크대에 씻는 게 쪼끔 엄마는 불편할 수 있죠. 그치만 어쨌거나 아이는 어떻게 해요? 싱크대에서 가서 씻으면서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니까 자율성 욕구도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 손 씻는 목적은 달성했죠. 엄마가 싱크대에서 손 씻는 걸 쪼끔 불편해하는 요 정도만 참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편식도 마찬가지예요. 막 "시금치 안 먹는다는 애한테 억지로 먹어." 이렇게 하면은 "다 네 몸에 좋은 거야. 먹어."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이 욕구가 훼손되니까 편식이 이제 안 할 수는 있는데 뭔가 시금치를 먹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시금치가 싫어? 그러면은 시금치 말고 어떤 녹색 야채 먹을래?" 뭐 이러면서 다른 거 오이 뭐 이렇게 하면서 아욱 막 이러면서 이 중에서 고르게 하면 애들은 결국 먹을 거는 먹어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거 안 먹고 다른 거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율성 욕구가 매우 훼손됐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인제 힘과 통제의 소재가 이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자율성은 요 욕구와 관련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자율성 욕구와 관계돼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경계라는 개념입니다. 바운더리. 이제 우리나라에서 요즘에는 좀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많이 말을 안 했죠. 근데 이 경계에는 우리가 물리적 경계가 있고요. 심리적 경계가 있습니다. 물리적 경계는 뭐냐면 우리가 몸을 이렇게 뻗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범위. 근데 이게 왜 신체적 경계가 되게 되냐면은 자율성의 핵심은 일단 신체적 경계에서 인제 자율성의 핵심은 내 몸을 내 맘대로 하는 겁니다. 내 몸을.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 타고 갈 때요. 지하철 타 보셨죠? 응? 지하철 탈 때 서서 오지도 않았는데 막 그렇게 붐비는 데도 아닌데 잘 앉아서 왔는데도 지하철을 타는 것만으로도 되게 피로하다고 느껴보신 적 혹시 없으실까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지하철을 탔을 때는 이 신체적 경계가 서로서로 겹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때문에 내가 다리도 막 벌리면 안 되고요. 팔도 막 이렇게 나 막 기지개 펴고 싶어도 막 이 기지개 막 못 펴죠. 그러면은 이거 '내가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서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뭐냐면 내 자율성이 약간 속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여기에 에너지를 쓰느라고 이 생존 반응하느라고 좀 스트레스가 높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경계 안에 신체적 경계 안에는 누가 들어와야 되냐 하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팔다리 뻗는 요 경계 안에 아무도 없으면 또 되게 외롭잖아요. 근데 누가 들어오냐면 내가 초대한 사람. "너는 여기 가까이 와도 돼." 그래서 우리가 연인이 이렇게 서로 연애하고 사이가 가까워졌다는 증거가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게 인제 뭐냐면 경계 안에 초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 네 신체 경계 안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가 초대한 사람이라도 지금은 내가 좀 혼자 있고 싶고 내 맘대로 몸을 좀 이렇게 해야 될 타이밍인데 그 사람이 허락 없이 지금 딱 내 경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율성의 훼손이라고 우리 뇌는 심리적 욕구 박탈로 좀 느껴서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제 이게 이제 신체적 경계. 또 심리적 경계는 뭐냐 하면 물리적으로 이제 보이는 거 말고 인간은 심리가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편식도 얘기하고 손 씻는 것도 말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인제 요거를 제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율성 욕구의 충족이라는 거 경계 안에서 내가 자율성 욕구를 충족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거
내 감정 내 거, 내 행동 내 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요렇게 하면 우리가 자율성 욕구가 충족되고 요게 제한당할 때 우리가 자율성 욕구의 박탈을 느끼면서 뭔가 생존 반응을 하면서 평소랑 다르게 우리 신체를 돌리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느낀다. 이제 요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 이 욕구를 얘기할 때 이제 요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욕구에 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착각이 뭐냐면은 어 이런 거예요. 사실 이 자율성 욕구는 자유가 무한대로 확장되는 자유가 아니고요. 내 경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내 몸, 내 행동, 내 생각을 내 맘대로 하는 것만 잘 되면 사실 자율성 욕구는 마치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적절히 먹으면은 충족되는 것처럼 자율성 욕구는 충족이 돼요. 무한한 자유를 인간이 꼭 바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근데 왜 우리가 무한한 자유를 원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통제를 내 행동, 내 생각, 내 감정만 내가 통제하면 되는데 자꾸 남한테 간섭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혹시 본인도 '왜 이렇게 남이 내 맘대로 안 될 때 내가 못 견디겠지?' 뭐 이런 거는요. 자율성 욕구랑 관계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통제를 너무 많이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닌데 남의 건데 잔소리 너무 많이 하고 통제를 너무 많이 한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사실은 자율성 욕구 내 경계 안에서 내가 못하고 있는 게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맘대로 뭘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자꾸 제한받는 상황이 있는데 그건 어차피 충족이 안 된다고 느끼면 이게 계속 고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경계가 아니라 남의 경계를 침범해 가지고 자꾸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이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인제 우리가 남한테 힘을 많이 쓰고 권력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자율성 욕구가 충족되는 건 아니에요. 쪼끔의 느낌은 줄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배고플 때 양질의 밥을 먹지 않아도 뭐 사탕이나 초콜릿 간식 같은 거 먹어도 쪼끔 배부른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남을 통제 많이 하고 힘을 많이 갖게 되면은 약간의 충족은 있지만은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내 삶에서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확보가 돼야 우리가 이제 자율성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인을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하는 건 오히려 '내 삶에서 지금 충족되지 않은 자율성 욕구가 있나?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나? 그럼 그거는 어떻게 내가 힘을 회복할 수 있지?' 요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죠. 스트레스가 높을 때 우리가 적응되지 못한 상황이 있다는 표시니까 어디에 적응이 필요한지를 보고 그것에 대한 적응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나치게 타인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너무 꼴 보기 싫다. 내가 말을 하던 안 하던 못 견디겠다. 그러면 혹시 내 삶에서 아직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그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좀 이거를 적응을 해 나가면은 이제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유능성 욕구입니다. 유능성 욕구는 물론 우리는 유능해야 되죠. 인간은 유능할 때 기분이 되게 좋죠. 근데 이제 유능성 욕구는요. 사실 유능성 욕구의 핵심은 유능성 욕구를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우리는 '유능성 욕구가 충족된다.'라고 사회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뭐 지위가 되게 높고 사실 우리 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고 물론 돈은 자율성도 뭐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남의 통제를 받지 않는 요런 부분도 있겠지만 유능한 그 요즘 사회는 특히 돈이 많고 막 지위가 높거나 이러면 유능의 근거로 그게 좀 이게 많이 사용이 되니까 요걸 통해서 우리가 '유능성 욕구가 충족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요것도 사실 사회적 인정도 약간은 충족이 돼요. 그러니까 또 간식 같은 겁니다. 근데 사실 유능성 욕구의 충족은요. 타인에게 받는 인정이 아니고요. 내가 유능하다고 느끼는데 고건 뭐냐면 자기 조절력이에요, 자기 조절력. 그래서 적응의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기 조절력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자기 조절력이 좋은 사람 자기 조절이 잘 된다는 건 내 생각도 조절이 잘 되고 행동도 조절이 잘 되고 감정도 조절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인제 이게 잘 되는 사람은 환경 변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거를 나를 잘 조절해서 또 노력을 해 가지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유능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사회적 성취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막 엄청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고 한데 그게 인제 부모님이 시켜서 사교육의 덕분에 이걸 해서 주어진 대로 할 수는 있는데 어떤 낯선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방법을 몰라요. 기술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한테 인정은 많이 받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유능성에서는 자꾸 결핍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자기 조절력의 결핍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인정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하는데 정작 내가 원해서 뭘 선택했다는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충족이 안 돼요. 그러면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다가 어떻게 돼요? 번아웃이 오죠. 왜 번아웃이 와요? 적응이 필요한 건 자기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을 향상할 수 있게 자기 조절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걸 인정이라고 착각해서 쓸데없는 데다가 쓸데없다기보다 그걸 하는 데다가 막 이렇게 노력을 쏟아붓다 보니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고 계속 이 욕구는 결핍된 채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능성 욕구를 충족한다 하려면은 사회적 인정은 사실 내가 자기 조절력이 있어서 내가 목표한 거를 잘 이뤄가면은요 결국은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인정은. 근데 그거를 역전이 돼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나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요구에 나를 맞추려고 노력하게 되면 오히려 유능성 욕구가 훼손된다. 네 요 말씀을 인제 드리는 게 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관계성 욕구입니다. 이제 관계성 욕구는 당연히 인간은 관계가 필요하고요. 연결감이 되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관계성 욕구도 간식처럼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 착각이 뭐냐 하면은 인싸가 되고 인기가 좋다. 그러면 관계성 욕구가 충족된다고 친구가 많으면 관계성 욕구가 충족된다고 우리가 착각하기가 되게 쉬운데 요런 거 혹시 못 느껴보셨나요? 풍요 속의 빈곤? 군중 속의 고독? 친구 되게 많은데 내 진짜 속마음을 말하고 좀 안전하게 주고받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느끼면 우리는 관계성 욕구가 박탈돼요. 그래서 인제 예전에는 '결혼 안 하면 외롭다.'라고 했는데 요즘엔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죠. 근데 인제 결혼한다고 해서 이 외로움이 해결되는가? 관계성 욕구가 충족되는가? 네 제가 다분하지 않겠습니다. 근데요. 이 관계성 욕구는 그래서 내가 결혼을 했냐 안 했냐, 가족이 있냐 없냐 요거 요인에 영향은 미치겠죠. 가까이에서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영향은 미치겠죠. 근데 가까이에 사람이 많아도 그 사람하고 마음을 나누고 내가 어떤 얘기들을 했을 때 그게 안전하게 전달되고 안전하게 돌려받지 않는다. 즉 내가 뭐가 괴로운데 막 비난을 받아요. 내지는 내가 어떤 정말 필요한 것들을 요청해야 되는데 안 들어줄 것 같아서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관계성 욕구가 박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성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많을 필요는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좋은데 정말 안전한 사람. 안전하다 함은 어떤 거냐?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내 생각과 행동과 감정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면서 내가 때때로 잘못 선택할 때 좀 뭐 가이드 정도는 줄 수 있지만은 이 부분에 의해서 이래라 저래라 막 간섭을 특히 내가 원하지 않는 간섭을 안 하는 거. 이게 인제 안전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연결점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옆에서 좀 지켜봐 주고. 아이 양육할 때도요. 혹시 아이 양육을 해 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은 아이한테 너무 중요한 건요. 엄마가 다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다 해 주면은 애들은 결국 균형성 욕구가 훼손돼요. 자기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가 좌절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인제 해낼 때 옆에서 그냥 "네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지켜봐 주면서 "어 그래 잘하고 있어." 격려해 주고 "그래 쪼끔 더 해 봐." 이렇게 지지해 주고 필요해서 뭐 이거 해 줄 꼭 필요한 도움을 좀 적절할 때 주고. 요게 인제 좋은 양육자의 기준이거든요. 행동이에요. 근데 이게 인제 사실 관계성 욕구의 기반이라 우리가 누군가 관계성 욕구가 잘 충족되고 누구한테 그걸 충족시켜 주거나 또는 누가 나에게 이런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켜 줄까? 어떤 관계가?'라고 할 때에는 이 관계에 있어서 안전한 연결감 즉 간섭하지 않지만 떠나지 않고 옆에서 목격자로 있어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있어 줄 수 있는 사람 격려와 지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인제 우리의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관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제 개인적인 사례. 제가 이제 아이가 인제 21 살이에요. 네 그래서 재작년에 입시를 치렀는데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이한테 이제 양해는 받아서 이런 얘기 해도 된다고. 그래서 수업 때 제가 되게 얘기 많이 하는데 입시를 치르는데요. 얘가 인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입시가 이제 저희 때는 그냥 한 번에 뭐 가나다고 쫙 해 가지고 그냥 한 번에 시험을 봤는데 요즘엔 너무 괴롭히더라고요. 수시가 6 개를 쓰고 막 정시가 뭐 몇 개를 쓰고 막 이래서 애가 막 한 10 번씩 막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근데 인제 발표가 나오잖아요, 합격자 발표가.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안 보는 거예요, 떨어졌을까 봐. 근데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합격했으면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초조하죠.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제가 인제 어떻게 했냐면은 아이의 수험번호를 가지고 몰래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했는데 이제 결국은 아이가 대학을 갔지만은 뭐 몇 개는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야 떨어졌어." 이렇게 말을 또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또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인제 가서 "확인했니? 확인했어?" 근데 내가 확인했으면서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애가 아니?" 근데 이제 제 표정을 보니까 이제 눈치가 있잖아요. "뭐 엄마 확인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못 했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뭐야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아씨 알았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떨어졌잖아요. 그다음 사실 또 떨어졌는데 두 번째는 더 조용하게 해줘요 아이가.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엔 쪼끔 더 기다렸는데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 가지고 "땡땡아 그거 있잖아 결과." 그랬더니 "왜 엄마가 떠줘. 엄마가 조회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또 떨어졌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되게 답답해하고 이제 괴로웠죠. 근데 인제 저희 아이가 되게 이제 자율성이 되게 높은 아이고 이런 아이인데 이제 애가 "엄마 여기 앉아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엄마 여기 앉아 봐." 이러더니 네 명언을 했습니다 저한테. "엄마 좌절도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좌절도 내 거고 실망도 내 거야. 근데 왜 엄마가 그걸 미리 경험해서 내가 그걸 안 경험하게 자꾸 방어막을 쳐 주려고 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좌절할 기회를 엄마가 줘야 내가 그 좌절을 경험하고 딛고 일어서서 내가 좌절스러운 상황을 견뎌내지 엄마가 자꾸 이걸 방어를 해 주고 엄마가 이거를 좌절하지 않게 미리 다 도와주려고 내 감정을 조절해 주려고 하면 "내가 언제 이걸 훈련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크게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엄마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엄마는 절대 조회하지 않는다. 대신 네가 이거를 기한을 잘 해서 혹시 나중에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네가 스스로 좀 책임을 져라." 인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인제 아이가 사실 육수시 다 떨어지고 정시 마지막에 붙었는데 다행히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후로는 제가 단 한 번도 조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런 과정이 결국은 뭐냐 자기 조절력을 향상시키고 유능감을 내가 어떤 좌절을 겪어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요런 거를 이제 갖고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양육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관계성하고 관련 지어서 생각해 보면 저희 아이는 그래서 제가 조회하지 않고 이 말을 들어 줌으로 인해서 아이한테 올라간 거는 유능성이죠. 왜냐하면 육수시와 사정시를 이제 막 다 보면서 마지막 정시에 합격하기까지 2 월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 고렇게 하기까지 좌절을 견뎌내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아이는 유능감을 가져갔고 또 저는 그런 아이가 좌절을 내가 스스로 겪고 싶다고 했을 때 그거를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면서 좌절할 때 다독거려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다려 주고 위로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의 경계를 지켜 줘서 아이는 그때 자율성, 내가 스스로 이걸 선택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엄마는 이 경계를 존중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 이 세 가지 욕구가 다 충족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약간 자기 자랑 같이 됐습니다만 뭐 많이 못한 거 많고 이게 성공 경험 하나만 이제 제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하니까 아이가 대학 생활이 굉장히 달라요. 완전 진짜 성인으로서 정말 선택하는 것들이 많고 오히려 이 입시를 떨어지면서 오히려 얻은 게 되게 많거든요.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적응을 잘 해낸 거죠. 그래서 인제 이 세 가지 욕구가 충족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욕구는 우리가 착각해서 남을 통제하는 게 자율성의 충족이거나 또는 인정받는 게 유능성의 충족이거나 사람 친구가 많은 게 가족이 막 서로 막 이렇게 진하게 막 이렇게 있는 게 관계성 욕구의 충족이라고 착각하면 세 가지가 계속 결핍된 채로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서 적응의 과제인지 모르고 계속 지내면서 번아웃이 오는 거고요. 우울감이 오는 거고요.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충족돼서 내가 내 행동, 내 생각, 내 감정을 내 맘대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조절할 수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실패를 해도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다라는 유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존중해 주면서 옆에 있지만 간섭하지 않는 관계가 있다. 옆에서 지켜봐 주고 관심을 가져 주지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존중하는 관계가 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충족되도록 우리 삶의 적응 과제에서 요 부분을 이제 확장시켜 가야 우리가 결국은 이 번아웃에서 벗어나고 번아웃을 갖지 않으면서 항상성을 잘 유지하면서 되돌아오는 적응의 과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서 결국 우리의 영역 경계들을 이제 확장하는 요런 이제 삶을 좀 행복한 삶을 만족스러운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이제 시간이 쪼끔 더 남아 있고 아직 뭐 질문하신 분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죠? 질문하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마저 준비한 것들을 쪼끔 더 해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한 2개 정도 남았네. 50 분까지 이제 맞춰 드릴게요. 제가 50분 빨리 끝내라고 하셔 가지고 50 분에 맞추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고거랑 관련해서요. 인제 자기 효능감을 그러면 인제 요거랑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이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와 어떻게 향상하는지를 이제 알려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인제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개념이 있는데 제일 많이 이제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나르시시즘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고요, 이 개념만 보시면. 그리고 인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자존감입니다. 그쵸? 그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자기애랑 자존감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자기 효능감도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고 그 뒤에는 이제 연민의 감정도 이제 얘기를 해 드릴 텐데 요 세 가지를 쪼끔 설명해 드릴게요, 이 욕구랑 관련해서. 그럼 이제 자기애는 뭐냐 하면은요. 내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I'm special 이라는 거예요. 예.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아이를 키울 때 한참 요 동화책이 유행이었어요. "너는 특별하단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 특별해. You are special. 너는 매우 특별해. 얼마나 좌절하고 힘들어도 너는 특별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스페셜이 그래서 굉장히 좋게 들리죠. "특별해. 너는 남들과 달라." 기분이 좋죠. 근데 인제 이 I'm special로 우리가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인정 그러니까 유능성 욕구가 충족되는 것 같지만 사실 제가 간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걸로 완전히 충족되지는 않아요. 근데 인제 "I'm special 이라고 '나는 특별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인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특별하니까 난 탁월하니까 모두 나를 칭찬하고 우러러 봐야 돼." 인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두가 나를 칭찬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우러러보고 인정해 주면 기분 좋죠. 자기애는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자기가 충족될 때 솔직히 말해서. 저도 마찬가지 자기가 충족되는 거 싫은 사람 없습니다. "너 특별하다고 하고 너 대단하다고 하고." 이 말 싫은 사람 별로 없어요. 음. 근데 인제 요것만 갖고 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특별하다는 건 사실 무슨 뜻이냐? 내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해서 내가 매우 특별하고 "너네는 아니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가 가진 이 탁월함이 없어지면 나는 문제가 생겨. 나는 더 이상 스페셜하지 않아. 평범해져. 내지는 쪼끔 더 나가면 '나는 쓰레기야.' 이렇게 더 심하면 이렇게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애가 적절하게 있어서 충족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요게 자기 개념의 핵심이 돼 버리면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순간 왜냐하면 인간은 사실 보편성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탁월하지만 어떤 부분은 아닌 게 사실 대부분인데 보통 그래요. 한두 가지는 특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노멀해요. 근데 이 부분을 못 받아들이게 되게 되고 왜냐하면 내가 평범한 순간 스페셜해서 내가 특별해서 모두가 나를 칭찬하고 우러러보지 않을 때 내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유능성으로 치면 인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인제 자기애가 만약에 성격 장애까지 나가면은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하면 내가 특별한 이 개념이 깨지기 때문에 한 번 성취를 했거나 어느 지위에 올라간 다음에 요걸 요 자존심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자기의 욕구를 깨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도전하지 않으려고 해요. 실패하면 더 이상 스페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장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깨질까 봐 되게 전전긍긍하게 되고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우러러보지 않으면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엄청나게 인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그렇게 나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을 되게 미워하거나 내지는 칭찬받지 못하는 나 자신을 되게 미워하거나 요렇게 가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애는 충족되는 순간 기분이 나쁘진 않지만 요걸로 우리가 인제 뭔가 자기 개념 유능성을 확장시키려고 하면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사탕만 먹어 가지고 이제 나중에 당뇨 걸리잖아요. '사탕으로 식사를 대체하려고 하는 요런 불량식품 같은 거다.' 인제 이렇게 기분이 좋기는 사탕 뭐 맛있잖아요. 초콜릿 뭐 맛있잖아요.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은 이 '불량식품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쪼끔 더 양질의 식사에 가까운 게 뭐냐 하면 자존감이에요. 근데 자존감은 뭐가 다르냐면 자기애랑 이건 I'm unique예요, unique.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탁월하다가 아니라 나는 고유하다. 나만의 고유한 개성이 있어.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자기애와 자존감의 차이는 자기애는 성취를 했을 때만 충족이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요. 근데 자존감은요. 존중받는 내가 자기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존중받는 거기 때문에 실패를 해도 자기를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존중받는 것은 인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잘하고 못하고랑 상관이 없어요. 나는 매우 고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거랑 상관없이 나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실수하고 좀 잘못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뭐 행동을 개선하면 되고 사과하면 되지 노력해서 채우면 되지 이게 내가 무시당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확고한 사람이 우리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자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양질의 식사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요. 자존감 또 이것도 있어요. 근데 자존감과 관련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래서 요즘에 이 자존감이 그래서 이제 너무 인기가 되다 보니 자존감이 낮은 게 또 수치감으로 다가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존감은요. 자기애랑 자기에 비해서 훨씬 더 양질의 식사에 가깝지만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타인의 반응에 따라 좌우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페셜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타인의 칭찬을 받아야 알죠. 그게 아니면 그냥 근자감이지 진짜 내가 스페셜하다라는 근거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근자감으로 똘똘 뭉친 게 이제 자기의 성격 장애라면 일반적으로 자기이신 분들은 이제 칭찬을 많이 하는 건데 자존감은요. '내가 올려야지.' 이런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존중받는 경험이 누적돼야 됩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랑 상관없이 '아 그래도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그래도 인권을 존중받을 필요가 있고 너의 자율성 즉 너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고 이렇게 해서 괜찮아. 너 그럭저럭 괜찮아.' 이제 이런 평가를 계속 받아야 우리가 자존감이 올라가요. 즉 우리가 아무리 내가 자존감을 높이려고 해도 내 주위 환경에서 계속해서 나를 짓밟고 있어요. 무시하고 있어요. 또는 내 성과에 대해서 계속 평가하면서 "모질하네, 잘하네, 못하네." 이 얘기를 계속 들어요. 그러면 내가 자존감을 아무리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존감 도둑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내가 뭔가 나 스스로를 좋게 생각하고 싶은데 괜찮은 사람, 고유한 사람, 인간 이하가 아닌 사람으로 느끼고 싶은데 옆에서 계속 뭐 "못생겼네. 공부를 못하네. 똑똑하네. 뭐가 어쨌네." 이런 얘기를 계속 뭐 "뚱뚱하네. 말랐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존중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고유한 나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고 "너는 적절하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계속 받으니까 당연히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존감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인제 효능감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존감을 높이려면 나를 존중해 주는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특히 내 성취랑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 주는 그게 아까 뭐예요? 관계성 욕구 안전한 관계죠 사실. 예 그래서 내가 잘하건 못하건 실수하건 누워 있건 일어나 있건 뭘 하건 간에 도전하건 내가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냥 있는 그대로 너는 충분하다. enough죠, enough. good enough. 너는 충분히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인제 이런 말들을 해 주는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우리가 그래서 자존감을 챙기고 싶은데 인제 직장에서나 여러 가지 상황상에 자존감 도둑이 많은 환경에 놓일 때가 있죠. 그러면은 그럴 때 자존감 어떻게 챙겨야 되냐 하면은요. 고렇게 뺏어가는 양이 있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는 집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밖에서 막 무시를 당하고 힘들고 왔어도 집 안에서 충분히 존중을 받는다? 그러면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잃은 만큼 충족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존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존중하는 환경에 가야 된다. 근데 그래서 자존감은 내가 잘하고 못하거나하고 상관없이 충족되는 거기 때문에 존중받음을 통해서 충족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성취에 일희일비해야 되는 자기애보다는 훨씬 건강한 거지만 역시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환경에 있죠. 환경에서 나를 존중해 주냐 아니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 키울 수 있는 나의 안전은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기 효능감은요. 자기애와 자존감과 다르게 뭐냐면은 내가 "I'm confident." "난 자신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난 자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사실 자기애랑 쪼끔 비슷한 기준이죠. 성취에 대한 얘기인데 이 성취가 뭐냐 나는 이 성취에 대한 자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하는 목표를 내가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알고 있고 그 방법을 쓰기 위해서 나는 나를 잘 조절할 수 있어. 요렇게 느낄 때 우리가 자기 효능감이 올라갑니다.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쪼끔 전에. 뭐예요? 우리가 인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 중에 특히 유능성 욕구랑 관계된 것이 인제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유능성 욕구 충족이 잘 돼요. 그리고 자기 효능감은 남의 평가와 관련이 없습니다. 네 평가와 관련이 있다면 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나는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나는 그것을 꽤 잘하지. 그 방법을 통해서 나를 잘 조절하지. 요렇게 할 때는 인정과 관련해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거예요. 근데 내가 기준이 아니고 타인이 기준이 되고 타인이 밀어줘서 이거를 잘한다? 그러면은 자기애는 높아질 수가 있는데 자기 효능감은 높지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정은 많이 받지만 유능성 욕구 충족은 안 되죠. 그래서 인제 우리가 자기 효능감이 번아웃,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스트레스 이제 쪼끔 정리를 해 보면 이런 거죠. 스트레스는 적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응하라고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는 하나의 알람인데 그 알람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 지금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고거를 해냈을 때 적응을 해냈을 때 우리가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안 그러면 이제 계속 스트레스가 누적되는데 요거가 적절한 스트레스 정도면 우리가 번아웃에 가지 않고 잘 적응을 하지만 이 노력이 너무 과도해야 된다. 즉 우리가 이걸 채우기 위해서 쓸데없이 밑 빠진 독처럼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적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만성적이고 누적되게 되고 그렇게 누적된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은 번아웃에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 고 구멍이 막힌 것을 떼워주는 게 뭐냐? 구멍이 어딘지 찾는 게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 충족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자기 효능감만 잘 갖고 가셔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번아웃을 막고 우리 삶의 만족도를 올리고 긍정 정서를 올려서 우리가 이제 행복감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져가실 수 있다. 요렇게 좀 정리를 해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전략을 써서 우리가 자기 효능감을 올릴 것인가? 자, 자기 효능감은요. 어때요? 성공 경험이 누적돼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애는 칭찬을 많이 받으면 충족되고요. 자존감은 존중을 충분히 받으면 충족됩니다. 자기 효능감은 성공을 충분히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공을 충분히 할 때 목표를 너무 높게 잡는다라고 하면 대체로 실패하죠. 그러면 실패가 누적될수록 우리는 효능감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셔야 됩니다. 작은 우리가 매우 큰 거는 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살을 막 20 킬로 빼는 건 어려워요. 근데 내가 식이 조절해서 한 1 킬로, 2 킬로 정도 빼는 거는 20 킬로씩 빼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거는 우리한테 인제 스스로 '나 해냈다.'라는 느낌을 많이 줘야 높이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목표를 작게 세워야 돼요 작게. 너무 크게 세운 게 그러니까 길게 장기적인 목표는 괜찮아요. 내가 결과적으로 어떤 '뭐가 되겠다. 어디까지 이루겠다.'는 좋은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부적으로 성취를 느낄 수 있는 작은 단계로 목표를 쪼개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쪽의 목표가 성취 가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 경험을 누적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면 자연히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큰 목표도 달성하는 힘이 생겨요. 정서 조절에 힘이 생기는데 인제 그거를 하려면 자기 효능을 먼저 높여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취 가능하고 실패를 좀 적게 해야 되죠. 성공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려면 성취가 가능해야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작으면서도 성취 가능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쉬우면요. 사실 성공이라고 뭐 안 느낍니다. 난이도는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 쪼끔 어려운데 내가 좀 도전적이긴 해. 그러니까 약간의 스트레스는 느끼셔야 돼요. 내가 평소랑 다르게 해야 돼. 그래서 하던 거를 안 하던가 안 하던 걸 하던가. 그래서 뭔가 약간의 스트레스는 참을 수 있으면서 근데 이게 지나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성취할 때마다 이게 성취했다는 걸 내가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목표. 그래서 인제 뭐 제가 뭐 몸무게 1 킬로 이렇게 얘기했죠. 뭐 정서 관리도 그 정서가 좀 안정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누가 비난했을 때 과도하게 속상해서 폭식 안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관찰 가능하고 작고 성취 가능하면서 매우 약간은 도전이 필요한 요런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목표를 계속 누적시켜서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적응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높은 목표가 아니라 작게 적응하고 약간 비축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스트레스 아까 그 선 제가 얘기 드렸지만은 약간 낮은 목표를 이렇게 적응한 다음에 다시 또 올리고 다시 또 올리고 그러니까 여러 번에 인제 적응을 하는 요런 식으로 인제 제가 목표를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취를 해야 자기 효능감을 올리니까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성취를 하잖아요. 성취를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이렇게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만 설정하면 안 되고요. 목표의 달성도 얼마만큼 달성했느냐 네. 달성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내가 어떻게 이 과정을 이겨냈는가. 그러니까 내가 자기 조절력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 주기적으로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했으면 그만.' 또는 '실패한 건 안 볼 거야.' 이게 아니라 실패를 했으면 왜 실패를 했는지 혹시 너무 그 목표가 너무 크거나 또는 성취가 적절하지 않았는지 내지는 달성했는데도 내가 기쁘지 않으면 너무 도전적인 게 좀 낮지는 않았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인제 그 과정에서 과정을 평가한다는 것은 나의 생리적, 심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됐고 어떤 부분은 좀 그렇지 않았나 이 부분도 좀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가 자기 효능감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성공 경험을 누적해야 되고 성공 경험을 누적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공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계속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평가를 막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실패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한 태도에서 연결되는 부정적 정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떤 실패를 했을 때 그걸 마치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내지는 내가 쓸모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정서를 좀 과도하게 가져가시게 되면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 평가를 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거를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성취라도 또는 우리가 목표한 거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쪼끔 나아졌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인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것도 성공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 제가 아까 자율성에서도 착각으로 결국은 손 씻기 싫었는데 손을 씻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싱크대를 선택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욕구가 충족이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 욕구 충족이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뇌는 되게 똑똑한데 그렇게 또 똑똑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 요 과정에서도 내가 목표한 건 뭐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걸 얻었어. 내가 요거는 좀 증진했지. 이 부분에선 좀 적응력이 늘었어.' 요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기 효능감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누적돼서 이렇게 충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갖고 가는 게 되게 많이 필요하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인제 이런 어떤 관리들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또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기꺼이 경험하기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요. 성공만 기꺼이 경험하는 거 아니고 씁쓸하고 어려운 것도 기꺼이 특히 실패나 실수를 기꺼이 경험하는 태도 인제 요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제 기꺼이 경험하기는요. 제가 쪼끔 더러운 예시 드릴 건데
더러운 거 싫어하시면 귀를 막으시거나 소리를 잠깐 끄시기 바랍니다. 저를 근데 이거 굉장히 이 예시가 확 와 닿아서 인제 더러운 예시 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인제 제가 이런 거 선생님들은 이제 강의만 들으시면 되지만 학생들은 학점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요렇게 얘기하죠. 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과제를 내는데 여러분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손에 10 분간 똥을 10 분간 담고 있는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과제를 내본다고 해 보세요. 이러면 애들이 "으아." 벌써 거기서부터 의아해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F야."라고 해 보니까 "누구나 해야 된다."라고 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싫은 거죠. 생각만 해도 싫죠? 근데 인제 이 과제를 냈을 때 어 두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러면서 10분 견디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대체로 많이 그럴 것 같죠? 근데 하고 그죠. '그냥 F 하는 게 낫겠다.' 이 생각할 정도로. 근데 하고 견디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10 분이 지나갔는데 이 10 분이 10년 같죠. 그리고 이 사람이 10분 동안 얻은 것은 무엇이냐? 혐오감밖에 없습니다. 혐오감. 그쵸? 그리고 이 사람이 다음에 비슷한 과제를 또 만나게 되면 어때요? 아예 F고 뭐고 수강 이게 꼭 필요해도 수강도 안 하려고 할 거고요. 필요한 것들도 안 하게 되겠죠. 피하고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할 때 너무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게 되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별로 없겠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태도입니다. '아 진짜 이거 해야 돼? 근데 나는 A+ 받고 싶으니까 이거 하면 A+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해 보자 10 분이니까. 근데 그냥 어차피 하는 거 좀 즐겨 봐.' 이러면서 이 10분 동안 이 충분히 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똥의 촉감, 온도, 향기 이런 거를 충분히 이제 경험하면은 어떤 결과가 있냐. 똑같이 10분 동안 이거를 담고 있었는데요. 최소 똥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겠죠. 그리고 요거 배우는 것에 집중하는 동안 또 이 시간이 10 분이 10년 같이는 좀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신감이 생기냐 하면 '아 난 이것도 해냈다.' 이것도 생기죠.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이런 과제를 맡게 되면 '아 저번에도 했는데 나 A+ 맞지 뭐.' 이렇게 하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이게 기꺼이 경험하는 태도예요. 우리 인생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괴로운 일 없고 도전하지 않고 그냥 지금 좋은 상태로 자기애가 잘 유지되는 상태로 사는 거 좋긴 하죠. 근데 인생이 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냥 한번 하나 제가 자기 고백하자면 저도 경력 단절이 있어요. 경력 단절 여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 유치원 들어가고 나서 석사 과정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괴로운 일이 많았어요. 저희 경력 단절 여성이 경력이 유의미하게 회복되는 데 보통 평균에서 9 년 8 년에서 9년 정도 걸린다는 통계가 있는데 진짜 그 정도 걸려요. 저도 그랬습니다. 유의미하게 돈이라는 걸 벌어볼 때까지 네 이제 그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괴로운 일 많죠.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 항상 괴로운 일이 손에 똥을 담는 일 끔찍하다고 하지만 안 하고 말래 싶을 정도로 괴로운 일이 많아요. 근데 이 괴로운 일을 어차피 경험해야 된다면 이것을 기꺼이 경험하는 것과 하고 버티는 건 너무 다르다는 거죠. 피할 수 있는 건 피하시는 거 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고통까지 감내를 너무 하면 필요한 고통을 감내할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고통은 굳이 감내하실 필요가 없지만 필요한 고통이 있다면 기꺼이 경험하는 걸 추천해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고 그 배움을 통해서 향상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효능감. 이걸 견뎌냈다는 자기 효능감이고요. 이 자기 효능감을 통해서 충족되는 욕구는 유능성 욕구입니다. 그 유능성 욕구는 생존에 꼭 필요한 필수 욕구죠. 음.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고통만 감내해야 된다. 자 이게 뭐냐면 가치에 접촉하는 거예요, 가치. 이 가치라는 건 막 도덕적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인생에서 성취하고 싶은 그 어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치는요 반드시 성취의 모양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저의 가치는 이겁니다. 저는 쪼끔 이상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데 상담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안전한 집이 없는 사람. 집이라는 건 여기서 하우스가 아니고 홈입니다, 홈.
안전한 가정, 관계성 요구가 충족될 수 있는 이건 진짜 가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홈이 뭔지 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기의 홈을 찾아가거나 만들 때까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쉬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는 거.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고 목격자로 있어 주는 거. 이게 제가 삶에서 충족하고 싶은 가치.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상담하겠죠? 사실 오늘 강의한 것도 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게 지루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의미 있는 분이 있고 나의 홈을 찾아가는데 이게 필요한 분이 있다고 또 생각해서 저 이거 하는데 요런 가치가 있을 때에는요. 이 가치는요. 되게 대단한 걸 해야 접촉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접촉할 수 있어요. 제가 이 강의도 말씀드리지만 지나가다가 누가 넘어질 때 한 번 제가 잡아 주는 것도 그 사람이 안전하게 못 느낄 때 그 사람이 좀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어.' 이걸 느끼면서 '나는 어떤 사람과 좀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를 얻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서가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제가 접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에 전념하는 것을 기꺼이 경험한다라는 것은 내가 삶에 고통이 있고 힘들고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이 내 가치,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추구하는 그 방향에 있는 거라면 거기를 기꺼이 접촉해서 괴롭더라도 그것들을 좀 해내면서 요것들을 적응해 나가는 요런 거. 요거가 우리가 인제 기꺼이 경험하기의 태도라는 거고 이걸 해냈을 때 우리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쳤어도 자기 효능감이 향상되고 융성 욕구가 충족되고 그래서 내가 충분하니까 다른 사람들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안전한 대상이 돼줄 수 있고 이런 거죠. 이제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자기 연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연민 우리가 연민이란 말을 되게 나쁘게 생각하죠. PT 동정하는 거랑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연민적인 태도를 가지면 본인 너무 불쌍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약간 이게 이제 우리나라 용어로 연민으로 얘기했는데 이건 PT 불쌍한 게 동정하는 게 아니라 컴패션입니다. 컴패션은 뭐냐면 짠하게 보는 거고요. 이 짠하게 보는 건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좋은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보는 태도예요. 그래서 아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좌절할 때 부모가 특히 아이가 고통을 당할 때는 짠하게 여기지 막 비난하는 부모를 우리가 좋은 부모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안타깝게 여긴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러지 않죠. 좋은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비난하고 채찍질의 방식이 아니라 잘할 수 있어. 쪼끔 더 해 볼까? 쪼끔 더 견뎌 볼까? 이거 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면 도와줄 수 있어?" 요렇게 하는 태도가 있잖아요. 이것도 연민적 태도인데 그걸 자기한테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 양의 자기 연민, 음양의 태도가 아니라 양의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뜻한 시선으로 보는 게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장을 시키지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성장시키는 거. 그리고 인제 음의 자기 연민은 뭐냐 하면은 자녀가 실패할 때 좋은 부모는 그것 때문에 비난하고 자녀를 버리지 않듯이 그것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 시선. 그래서 인제 친절하게 대하고 어 불쌍하지 않은 건 이런 상황이면 누구나 고통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히 너만 불쌍해." 이렇게 안 하는 거거든요. 인간으로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자기한테도 하는 거. 그리고 마음 챙김은 뭐냐면 이제 이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리는 걸 우리가 마음 챙김이라고 해요. '내 감정은 어떤가? 내 몸의 상태는 어떤가?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좋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잘 양육하듯이 우리가 그런 연민의 태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양육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때 우리가 자기 효능감을 향상하고 스트레스를 잘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적응해 가지고 내 경계를 늘려가면서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3분 오버해서 약간의 가책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5 분에 시작했다는 걸 생각하면서 '적절하게 마치지 않았나.'라고 스스로 자기 연민의 태도를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인제 선생님들 딱히 질문을 또 하시지는 않아서 제가 인제 끝까지 이걸 갖고 갔는데요. 네. 이제 제가 뭐 드린 것 중에 다 가져가시지 않아도 되는데 한두 가지라도 필요한 것들 가져가셔서 잘 갖고 가서 이제 오늘 장 보신 거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요리하셔서 삶에서 잘 가져가실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많이 응원 드리고 또 인연이 살다가 좀 만나 뵐 수 있을 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